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워싱턴 DC 대배심은 오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관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 대응을 하면서 어젯밤에는 음모론 신봉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인 영화를 자신의 골프장에서 상영했습니다. 새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도 미국의 탑 이슈가 아니었던 북한이 며칠 사이에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는 노스웨스턴 대학이 풋볼 헤드 코치를 해임했고 어제는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사임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오점이 있는 일이었고 또 두 케이스 모두 대학 신문 어린 기자들이 파헤친 아주 큰 특종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인 모기지 한 달 페이먼트가 역사상 최고 액수입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최근 4주일 동안 집값은 12월 이후 최고인 2.1% 상승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인 파워볼 당첨 티켓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미니마켓에서 팔렸습니다. 저는 이 미니마켓 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뭔가 헤드라인이 한두 개 빠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맨 앞에 미국에선 지금 뭐 워싱턴의 그 연방 대배심이 소집된 이걸 탑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세 번째 그리고 연방 기소로는 두 번째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가 빠르면 다음 주라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가끔은 은근히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슈는 청취자분께서 또는 그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이슈일까요?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은근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중요한 뭔가가 이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선거 전까지 가려나? 아니면 몇 개월 가려고 시동을 걸다가 다시 그렇지 않으려나? 이게 미국 중요한 외교, 한국은 또 미국에 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조국인 경우가 많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이 처음부터 조국인 그런 그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은근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은근히 관심이 없고 듣기 싫어하시는 이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북한 이슈가 탑 이슈가 돼버렸는데 이건 이제 외교 정책 전면에 나와버렸습니다. 북한이 원했던 바이기도 하죠. 북한이 사실은 미국이 계속 조건 없는 대화를 하십시다 하고 뭔가 이제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초대받아서 가봤자 먹을 음식 하나도 없고 괜히 스타일만 구기고 배만 고파서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어야지 된다. 이런 계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월북을 하고 그것도 자진해서 오늘 아침에도 뭐 이제 할아버지, 삼촌, 어머니에 이어서 그 이등병의 가족들이 많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에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월북한 이등병.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최근에를 포함을 해서 그냥 일종의 미사일도 자꾸만 발사를 하고 핵잠수함 USS 켄터키호가 부산에 정박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요 이 내용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는 아니겠지만 많이 가려졌는데 서울에서는 미국 한국 대표가 새로운 핵조율 과정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받아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켄터키 그 USS 함대가
부산에 정박해 있고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하려고 만났는데도 가려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관련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미국 대표와 한국 대표가 만나서 앞으로 핵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은 사실은 뭐 한미 그 연합군 사령부도 있고 했지만 핵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 측에서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다가 이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논을 하고 한국 측의 의견도 뭐 받아서 뭔가를 결정하겠다 하는 첫 번째 미팅인데도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여기에 그 집중하느라고 관심이 다른 나라 쪽에 쭉 위기니까 그곳이. 그래서 한반도의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못했고 그 사이에 점점 김정은 위원장, 뭐 요즘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 하잖아요. 김여정 동생이 노동당 그 선전부부장이 나와서 하는데 위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태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으로 가는가? 뭐 한국에 뭐 아주 시골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중간 지점쯤 어디쯤 가서 막 계산을 하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켜봐야지 되는 겁니다. 조엘 위시 전국 국무부에 소속돼서 대북 협상가였고 지금은 스팀슨 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것을 오늘 그 메신저라는 매체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한 6분 정도 들으시면은 내가 좀 듣기 싫어서 안 들었었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한반도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고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정리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존 북한, 위험한 지역, 북한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조엘 위트 씨는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에 미사일을 69번 발사를 했다고 하네요. 1년 전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였으니까 올해는 올해 7월 20일입니까 오늘? 네. 오늘 올해 7월 20일까지 14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5월 달에는 하도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잊으셨죠? 위성 발사하고 그거 실패해서 망정이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뭐 이걸 경고를 잘못 주고 사람들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을 했고 긴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슈퍼파워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기 여러 이슈로 직접 간접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북한이 틈새 보기 하고 있다가 점점 능력이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미국과 사이가 나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저렇게 할 때 더 강한 제재를 하자. 그래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say no from China, say no, me too 하는 게 또 러시아잖아요. 핵 능력만 강화돼서 현재 북한이 핵탄두가 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다다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반도에 미국에 살고 계시던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던 친인척분이 안 계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다 안 계신다 하면 부모님 묘지라도 한국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타겟으로 해서 빨리 만들고 하는 것이 한국을 타겟으로 한 그런 공격 목표입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 수중 드론, 아주 깊은 바닷가에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는 수중 드론도 개발하고 있고 미국 정보국은 이제 북한이 2017년 이후에 안 해온 지난해부터 뭐 할 거야 뭐 선거철에 임박해서 할 거야 하고 안 해온 핵실험을 할 것이다. 핵탄두 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럼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가? 뭐 암호화폐라든가 사이버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핵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는 것은 꼭 러시아와 우리가 동맹이다 하기 때문에 이유는 아닙니다. 팔고 돈 받는 거죠.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을 그냥 무료로 기증할 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핵 개발을 하는 미국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그런 것. 그리고 지난해에 가을에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공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핵무기를 자동적으로 또 즉시 쓸 수 있다. 이런 어떠한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이 그 당시에 경고를 했었던 뭐 김정은 자신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 이런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항상 이런 일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오버액션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뭔가 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뭐 국지전으로 갈 수도 있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한반도가 비상사태인 거고요. 그리고 김여정의 미국에 대한 뭐 이거 보복할 거야 하는 아주 험한 발언들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식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왔고 팬데믹 이후에 그런 것. 이게 이제 북한의 위험한 존입니다. 조엘 위트시라는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바이든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은 중도라고 미들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미들웨이라는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오바마가 간 길도 안 가고 나는 트럼프가 간 길도 안 가겠다. 오바마가 간 길은 전략적인 인내라고 해서 외교 경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킬 때까지 고립을 시켜요. 그런데 확 터지지는 않도록 도발하지는 않도록 딱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게 이제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화염과 분노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뷰티풀한 편지 그러다 나중에는 러브 사랑까지 얘기했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본인. 그런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트럼프의 사랑 노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두 행정부에 거쳐서 8년, 12년에 거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한반도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협상이 아니다. all or nothing 협상이라기보다 합의, all or nothing agreement가 아니다. 그냥 좀 온건하게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닌 온건한 스텝으로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이러니까니 뭐 살라미 전술 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런 온건한 입장에서 스텝 바이 스텝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이런 입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군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오점이 있는 미군이라 할지라도 미국 국민이잖아요. 북한에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미국은 의도적으로 들어간 그런 그 국민의 북한에서의 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용납하지 않을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할 겁니다.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이제 23살밖에 안 된 문제가 많았던 이등병이 순간에 실수로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에 국민을 내버려 두느냐 이런 입장에서요. 북한이 아주 좋은 위치인 겁니다. 비핵화가 장기화적인 그런 목표이기는 하다고 조엘 위트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에 빅게임이다, 뭐 장기화하고 이런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움직임이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워싱턴 선언 안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핵잠수함을 정규적으로 한반도에 남한에 보낸다. 정박시킨다. 켄터키호가 1호였고요. 핵계획 운영에서 한국도 참여시킨다. 대신에 한국이 핵개발을 자체적으로 안 한다는 조건에서 한창 핵개발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잖아요. 여론이.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워싱턴 선언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이번에 이등병이 월북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탑 이슈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사태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탑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 일이 많아서 뒤로 미뤄뒀는데 이것도 해야지 되겠네.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는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뭐 미군이 갔었던 적도 있고 일반인이 관광 갔다가 억류됐었던 적도 있고 재판받아서 뭐 15년 뭐 노동교화령 같은 거 받은 적도 있고 했는데 그때마다 대체로 고위급이 가서 그분들을 데려왔습니다. 세 분을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서 데리고 올 때도 뭐 기독교와 연관된 그런 분들 그때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갔잖아요. 새벽에 멜라니아 트럼프 와이프와 함께 해서 뭐 김동철 씨, 토니 김 씨 또 한 분 어떤 분이죠? 그분 있었고 그 전에 제일 유명한 케이스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알고 전 대통령이 만들었었던 커런 TV든가요? 그런 그 매체에 취재를 하기 위해서 중국계 미국에서 one of the famous한 그 로라링 배우와 유나리 그 한인 이 두 사람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데리러 갔었잖아요. 이런 일은 이번에는 없을 확률이 높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어떻게 들어갔다가 실수로 그 유나리 로라링의 케이스는 중국에서부터 입국을 했는데 뭐 불법 입국이다 북한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판문점이잖아요.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더군다나 신분 자체가 미군이었고 이거는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국방부가 아무리 뭐 전화를 해도 북한에서 안 받습니다. 유엔에 접촉을 해도 아직은 별 답변이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인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스웨덴을 통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어쩌면 CNN 방송에 윌 리플리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코비드 때문에 격리 중이고 아직 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신문을 하고 나서 북한은 급할 게 없죠. 미국이 급한 거지. 그래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접촉 시도가 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북한 이슈가 뒷전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조엘 위트 씨의 얘기고요. 트라비스 킹이라는 23살의 이등병은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그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부모 또 그 할아버지, 엉클 전부 나와서 아마 미국에 와서 처해질 법적 문제 같은 것에 압도당했을 것이다. 아직 어리니까 제정신이었으면 자진월북을 하겠는가. 할아버지가 하신 얘기예요. 칼 게이츠 씨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는 착하다. 다른 사람 해치는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했는데요. 뭐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도 때리고 경찰이 오면 경찰차 막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에 수감이 돼 있었고 풀려나고 나서 이제 기획을 했겠죠. 이제 미국에서 신사적으로 정말 저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렇게 사람을 송환을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앞에까지만 게이트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는 바이하고는 에스코트 하던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은 뭐 여권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하고는 나와서 미리 다 계획을 한 거잖아요. 예정을 하고 그 투어 거기에 이제 다 예정을 하고는 바로 가서 다음날 가서 투어를 하다가 갔으니까 이건 정말로 계획하고 의도하고 간 거죠. 할아버지는 어머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는데 자신을 해치는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가족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7살짜리 사촌이 희귀병으로 2월 달에 숨졌답니다. 그에 대한 이 충격도 트라비스 킹 이등병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2년이나 육군에 복무하면서도 이등병밖에 안 된 것을 보면은 별로 그 프로모션을 강등된 건지도 모르죠. 1등병이었다가 그렇게 프로모션을 군 내부에서 할 만큼의 그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미국에 와서 벌 받을 게 겁나서 그랬을 것이다. 더군다나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할까봐 불명예 제대하면은 불명예 제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나중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들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북한에서 하고 나서 미국과 접촉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한반도 북한 문제 대북 이슈도 미국도 속도도 달라지고 어떤 접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온건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제가 정치 말씀을 드릴 텐데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거나 관심을 갖고 계실 영화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골프장에서 딱 야외네요. 완전히 야외에서 그 스크리닝을
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대배심들이 과연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할 만한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타겟 레터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요일 밤에 보내면서 대배심에 나와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해라 하고 이제 나흘 말미를 줬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연히 안 나오죠. 어제 뉴저지 골프장에 있기는 했는데, 그리고는 이 사법적인 일을 계속 그 여론몰이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특별검사는 민권법에 따른 음모론 같은 것을 그 적용을 해서 기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뭐 피해를 줬다는 것이 될 테고, 역시 그 의사진행 방해, 차기 대통령을 선포하는 미국에 대한 사기 음모, 이것도 이제 부정선거다 하고 속여서 미국 민주주의에 해를 줬다는 그런 혐의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포적인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늘 하는 얘기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 반복해서 하는 말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그 대배심에서는 윌리엄 러셀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시에는 스페셜 어시스턴트였고, 또 짐을 싸서 이제 그 마랄라고로 옮길 때 이때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이 증언을 하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뭐 사위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했는데, 거기서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졌다고 믿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하고요.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남아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 타임을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내용이야 전해드렸지만 조지아주의 그 풀턴 카운티에서도 마찬가지 그 선거 결과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그 일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여러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압박을 하면서 했는가,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8월 달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풀턴 카운티 할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죠. 거기서 하원 의원을 했고, 그 전에는 뭐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7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쪽 지역에, 그 애틀란타 그쪽 지역에 그 탑 검사장과 같은 그런 탑 그것을 딱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월 4일에 사임을 합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최고의 보스가 바뀌면 그 아래는 뭐 자연스럽게 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는데, 이 박병진 씨, 뭐 미국 이름으로는 그냥 그 BJ 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원래대로 변호사 업계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월 25일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는 날인데 1월 4일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둬도 되는데 그냥 사임을 해버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가 바로 조지아주의 검찰총장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거의 뭐 12,000표 정도 되는 그런 표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서 선거인단표 내가 갖게,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닌가 사실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소되느냐 기소되지 않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한인 최초로 그렇게 이제 최고 헤드 검사가 된 BJ 팍은 내가 얼마 남지 않았기는 하지만 해고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이름까지 뭐 BJ 박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말이야 트럼프를 미워하는 네버 트럼프 검사가 있기 때문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지금 이제 8월 달에 주목을 받게 될 그곳입니다. 풀턴 카운티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이 결국은 검사를 하다가 뭐 끝내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내려오고만 그쪽 여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의 16개월의 스케줄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법원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케이스가 뭐 현재로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기소될 것으로 보이니까 3개의 기소 케이스, 재판 시작은 되지 않겠어요? 끝나지는 않아도. 게다가 또 조지아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돌파구를 찾을 때 사람들에게 직접 컨택하길 원하잖아요. 어젯밤에 영화를 봤습니다. 골프클럽에서.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7월 4일에 개봉을 했는데 뭐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그 말고는 지난주에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 자유의 소리라고 해서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왜곡되고 꼬았고 민주당을 욕하는 것이다라는 평도 많아요. 그래서 아예 다루지 않는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안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홍보하는 영화입니다. 이 자유의 소리라는 게 실제로 국토안보부의 에이전트였던 사람이 팀 발라드라는 사람이 컬럼비아에서 어린이 성매매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구하려고 일했었던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묘하게 피자 게이트 잊지도 않았던 민주당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워싱턴 DC의 피자 가게에 가서 뭐 어린아이들을 성매매했다? 막 이런 거 나온 것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자 가게 막 피해보고 했었던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도 어제 이제 그 자리에 갔고 복음주의 공화당들에게는 굉장히 이 내용이 인기인 겁니다. 이걸 이제 민주당과 연결을 시켜서 뭐 인디아나 존스도 제쳤다고 하네요. 해서 큐아난을 언급하진 않지만 피자 게이트 이런 것 사실도 아닌 일 또 그리고 민주당은 사탄을 숭배한다 이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배우 자체가 뭐 큐아난 컨벤션에도 그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 영화를 만든 프로듀서, 이 스토리 자체를 쓴 사람, 이제 그 팀 벨러드라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인신매매 뭐 연방 자문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반인신매매 그룹이라고 해서 설립도 했고 돈을 댄 제작자인 아우아르도 베라스테구 어제 다 그 대통령과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멕시칸 아메리칸인데 트럼프의 히스패닉 번영위원회에 자문을 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막 비난을 합니다. 뭐 그 우파에서 비난을 하는 매체요. 뉴욕 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헐리우드 리포터 뭐 리뷰조차도 거부했다. 왜냐하면은 적당한 사실을 섞어서 완전히 그 꼬아서 왜곡하기 때문에 롤링스톤스, 워싱턴 포스트, CNN, 가디언 조롱하고 그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런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매체들이 이 영화 그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너무 사실이 아니라면서 리뷰조차 안 하는 것은 그 영화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다. 엘리트가 니들 무식해서 그런 거 좋아하지 한다는 식이에요. 이렇게 반감을 조성을 하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러나 뭐 실제로 많은 그 매체에서는 이미지를 버니싱한다. 그러니까 막 태워서 다시 반짝반짝하게 원래 있기는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또 과장의 시리즈다. 발췌해서 해서 결국은 오해하고 왜곡한다. 이런 리뷰 뭐 바이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왔던 리뷰예요.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영화사 엔젤 스튜디오도 블로그에서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긴 글이었는데 그런 점이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아동 인신매매 방법을 묘사하는데 창의적인 자유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동 인신매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컬럼비아지만 미국에서 민주당들이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게이트 음모론자인 잭 포소비에크도 어저께 갔고요. 스티브 배넌 워룸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그리고 돈 많이 모아서 뭐 멕시코 벽 삭했다고 하고 수백만 달러를 개인 용도로 썼다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 사람 부자예요.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카리 레이크라는 그 애리조나주의 주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팍스의 로컬 앵커였었던 사람요. 테드 크루즈는 영화에 대해서 와우를 3번이나 했어요. 팀 스캇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이 그 후보도 와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레드 쿠슈너, 이방카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켈리안 코네이도 다시 슬슬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멀리 하는 것 같더니 켈리안 코네이가 대통령의 특별 자문으로서
그 남편 조지 그 코네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떨어뜨리기 운동을 했고 링컨 프로젝트에서 그 사이에 또 청소년인 딸은 우리 엄마 아빠 이러고 막 또 뭐 트위터에 쓰고 그러다가 켈리안 코네이가 원래 여론조사를 하던 사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힘이 많을 땐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있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살짝 뒤에 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뭐 보는 바람의 방향을 보는 데는 귀신이거든요. 이 켈리안 코네이가 이 사람이 다시 어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을 보면은 아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로 된다고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사람들은 통합이 된 겁니다. 이방카의 경우도 자레드 쿠슈너도 한동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아버지와 조금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런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람들도 모으고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요 굉장히 선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의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문화 전쟁의 또 한가운데에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의사당에서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뭐 청문회 늘 열리잖아요. 민주당의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나와서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연사 목소리 높여서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게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뭐 반대하면서 그 백신 코비드 바이러스 자체가 유대계와 중국계를 살리고 중국인과 유대인을 살리고 백인과 흑인을 죽였다. 실제로 그렇다는 논문도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돼서 조작돼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점은 사실은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계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미움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꼭 한국 사람들에게 옵니다. 숫자적으로나 돈적으로나 어떤 그 미국에서의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그런 그 청문회에 나가고 있고요. 어제는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중심이 돼서 공화당에서 헌터 바이든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그 청문회 자체는 지난번에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래서 비난을 하고 청문회를 한 건데 2년 동안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게 이제 뭐 재판 끝까지 가면은 뭐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대요. 그런데 2년 동안 세금을 안 냈다고 그렇게 기소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드뭅니다. 이 케이스는 아니까 대통령의 아들이고 공화당이 공격하니까 기소가 된 거고 내부 고발자가 있었으니까 또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코케인 한다 안 한다에 체크했다. 이것도 이런 일로 기소되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합의를 하고 뭔가 본인이 할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다 하는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청문회에서 증거로 나온 것은 없고 결국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의원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의 아들이 막 성행위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의사당에서 다 보여줬었던 그게 대단한 세계적인 뉴스 해외 탑픽감인 것이 미국 의사당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것이고요. 잠시 뒤에 이제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돈 얘기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돈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복권 말씀드릴까요? 집값 말씀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나중에 하고 집값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집은 제가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면요. 항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 미국은 아직도 집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그 비싼 것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꼭 그 모기지 이자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는 많은 것을 좌우하는구나. 말하자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제일 큰 장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언젠간 사야지 하고 꿈을 꾸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예상되는 그 페이먼트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꿈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집을 사서 좋은 점은 많죠. 기본적으로
무슨 뭐 안락감, 편안함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뭐 세금도 낸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필요한 때는 뭐 예를 들어 재융자를 받아서 뭐 아이 학자금도 낸다던가 아니면 뭐 계속 어려운 시기에도 그 페이먼을 하면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저축이 된다던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어디 멀리라도 안정적이라면 렌트 주는 데 있어서 뭔가를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드핀의 그 보고서 레드핀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주택 지금 살 때 아니더라도 레드핀 이렇게 앱 해서 다 보시잖아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9일 어제네요. 어제로 끝난 4주일 동안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한 달 동안에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2.1%가 올라갔네요. 예전에 뭐 많이 올라갈 때 비하면 정말 작지만 5개월 동안 두 번째 그 연속 가격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반 주택 뭐 평균값이 38만 2,500달러. 아직도 어디 가면 이것보다 싼 집도 많고 아예 어림도 없어요. 그 2배 줘도 로스앤젤레스는 집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곳도 많잖아요. 뭐 거의 7% 정도 되는 모기지 이자율까지 합쳐져서 보통 평균 그러면 집을 평균 정도 다운페이하고 산다 할 때 월 페이먼트가 2,656달러 사상 최고치랍니다. 미라키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에 비해서요. 뭐 한 12.2%가 상승했다고 하고 이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항상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새 집이건 뭐 기존 주택이건 그 전국 부동산 협회의 로렌스 윤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분 많이 그 인용들을 하는데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얘기했군요. 이 로렌스 윤 이분이 집을 팔려도 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 말로 주택 그 총 그 지금 남아 있는 그 재고가 108만 채밖에 안 된답니다. 미국에 한 700만 채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판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주택 값은 계속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월 달에 전국 그 주택, 그 중간 주택 값이 6월 달에로서는 사상 최고치인 41만 4천 달러 뭐 이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뭐 집 나왔다 하면은 여러 사람이 오퍼를 집어넣는답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내려가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이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것에도 추락하는 것에도 어느 지점이 있고 올라가는 곳에도 어느 지점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한계가 있는데 많이 올랐던 지역이 내려가는 거죠. 많이 올랐던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은 팬데믹을 큰 축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팬데믹 때 재택근무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었던 그런 곳 텍사스 어스틴이라든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팬데믹 때 확 오른 한 20군데 도시에서는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답니다. 파워볼이요. 참 파워볼 역사가 31년이래요. 그런데 이 31년 동안의 파워볼 액수로서는 세 번째, 전체 복권 액수로서는 여섯 번째 한 10억 달러에서 10억 8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제 추첨됐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미니마켓에서 팔렸습니다. 저는 이 미니마켓을 어떻게 아느냐. 이 미니마켓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월스트리트는요. 다운타운으로 쭉 가다가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올림픽으로 가시다가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이 나오고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그다음에 이제 센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과 샌페드로 전에 샌페드로는 넘어갔네요. 저쪽으로 동쪽으로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에서 한 몇 블럭 더 가면은 월이라는 월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이 월 스트리트가 12가가 만나는 곳에 12가에서 약간 남쪽에 이 미니마켓이 있거든요. 이름이 라스 파미타스 미니마켓이라는 곳. 여기서 정말 미니마켓이에요. 여기 뭐 가면은 멕시칸 막 이런 글자도 써 있고 하거든요. 거기서 팔린
한 장이 10억 800만 달러 정도가 된다. 번호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100만 달러짜리도 있고 200만 달러짜리도 있잖아요. 7, 10, 11, 13, 24, 파워볼 24. 한 번 더 7, 10, 11, 13, 24, 파워볼 24. 이 정도 되면 대강은 이제 아실 테고 나중에 맞춰보시면 될 테고요. 파워볼이 45개 주에서 워싱턴 DC와 또 버진 아일랜드, 그 푸에르토리코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00만 달러짜리가 36장이네요. 캘리포니아에서 7장 팔렸고 200만 달러짜리는 3장인데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확률이요.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 같이 따라가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4월 달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그리하여 제가 끈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38번째인 어제 드디어 이제 당첨이 나온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운이 좋지 않더라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달러짜리도 있고 200만 달러짜리도 있고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하고 메가밀리언스 잭팟에 당첨될 기회는 여전히 있네요. 지금 7억 2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하고 메가밀리언 역사상 가장 큰 그런 액수 중 하나라고 하는데 금요일 내일 동부 시간으로 11시니까 8시에 추첨을 한다고 하네요. 뭐 그냥 재밌자고 드린 말씀이고 왜냐하면 정겨워서요. 그 주변이 전부 보면은 꽃시장이 있고 월스트리트과 팔가 이쪽에 샌페드로 쪽까지 쫙 뻗어서 꽃시장이 있고 또 이쪽 메이플은 그 바로 그 옆에 뭐 월스트리트에서 한 뭐 몇 블럭 동쪽인 메이플에 가면은 별 얘기 다 드리네요. 무슨 뭐 리본 플라워도 팔고 무슨 비드 같은 거 가끔 제가 귀걸이에다가 비드 같은 거 다는 것 있거든요. 스왈로브스키 돌 같은 거 거기에 가면 봉지에 몇 불 안 되고 팔거든요. 그런 저와 가까운 곳이라서 가깝게 느껴져서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그 스토어가 아주 작아요. 어떤 분이 운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께도 행운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스탠포드 얘기 좀 드리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왜 시간 계산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계산을 하고 있고요. 오늘 목요일 맞죠 여러분? 네 목요일 맞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어머 했어요. 그래도 I got it. I did it. 네 시간 계산은 했고요. 마지막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 케이스 그리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젊은이의 치열함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아침에 이제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더 이상은 그동안도 뭐 크게 학교에 입학에 뭐 대세의 지장이 없었고 레가스 입학을 멈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니까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이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이 캐나디안 아메리칸 신경과학자잖아요. 마크 테시어 라빈 이 총장이 11대고 저는 11대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사가 긴데 UC 샌프란시스코에서 교수였고 락커펠러 그런 대학교의 총장도 지냈는데 이분이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문제가 많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었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이걸 찾아내대요. 학교 신문이 스탠포드 그 학교 신문의 기자가 스탠포드 데일리 기자가 철저하게 파헤쳐서 한 30년 전 뭐 이때 여러 논문이 있지만 이분이 저자나 공저자로 돼 있는 그런 논문에서 기록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데이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었다는 그러니까 데이터 위조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전의 일이거든요. 특히 이제 2009년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서도 잘못된 데이터를 본인이 발견하고도 이걸 속였다는 거예요. 은폐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학생 신문에 보니까 샘플의 순도가 틀리다. 그런 사람이 대학교의 총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63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당장 사임을 하고 학교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존경심이 없어진 거죠. 우리의 헤드에 대해서. 그래서 9월 1일부터
당장 뭐 새로운 총장을 모시고 올 때까지 유럽학 교수랍니다. 리처드 셀러 임시 총장으로 합니다. 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풋볼 코치, 그것도 이제 헤드 코치를 해고했는데 처음에는 해고하지 않았었어요. 이것도 학교 신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건데 팻 피처럴드라는 헤드 코치가 노스웨스턴의 그 데일리 노스웨스턴 뉴스페이퍼에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특히 이제 신참 선수들 뭐 신고식 이런 것 있잖아요. 괴롭힘 아주 이런 걸 일상적으로 했답니다. 그게 막 옷을 다 벗으라고 한다던가 성행위를 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학교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학교에서도 이 풋볼 헤드 코치가 유능한가 보죠. 2주일 정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학교 신문의 편집장이나 기자들도 다 계산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요. 인종차별도 말도 못합니다. 하니까 결국은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신문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제기됐었던 문제들이 젊은 기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노스웨스턴의 뭐 풋볼의 헤드 코치가 해고되고 스탠포드 총장이 사임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것들. 그런데 특히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총장의 그 사임시킨 그 기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8살밖에 안 된 기자거든요. 그 기자가 베이커라는 기자인데 기자의 아빠는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출입 기자 여러 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헤드. 엄마는 뉴요커라는 그 좋은 잡지의 그 라이터이거든요. 수잔 글래서라는 엄마 아빠 아래서 보고 자란 것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참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글도 용기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그런 환경이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 강혜신이었습니다.